네, 자, 세 번째 시간. 자, 9페이지에 있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배워볼게요. 자, 과학 탐구의 종류. 자, 탐구 종류가 두 종류 있어요. 적어볼게요. 귀납적 탐구, 귀납. 그다음에 연역적 탐구.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귀납 탐구랑 연역 탐구에서 각각 특징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귀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복귀, 그다음에 회귀, 이런 식으로 귀, 돌아온다. 납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구를 하러 떠났어. 연구를 하러 떠나가지고 여러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정보와 자료를 엮어가지고 이거를 학회에다가 제출하는 거야. 이게 납부예요, 납부.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 엮어서 하나의 결론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귀납적 탐구 방법 이렇게 불러요. 자, 특징 적어볼게요. 뭐 한다고요? 관찰. 여러 관찰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결론으로 이르게끔 하는 것이다.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인데, 얘는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지성으로 떠나는 거야. 떠나서 여러 가지 관찰하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찾고 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가설이나 어떤 실험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유명한 다윈 아저씨가 해외로 떠났죠. 갈라파고스 섬 갔던 이야기. 비글호라는 함선에 승선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다가 특정한 섬에 갔는데, 거기 섬에 있는 핀치새의 부리 모양을 보고는 야, 이게 다 똑같은 핀치인데 왜 다 부리가 다르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겠죠. 그러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본국에서 새로운 자료를 편집을 해가지고는 이걸 제출하려고 띡 봤더니 이걸 제출하면 내 목이 날아갈 것 같아. 제출을 안 해요. 실제로 다윈 아저씨가 되게 겁이 좀 많았었나 봐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윈 아저씨 찰스 다윈 알죠? 진화론을 말한 찰스 다윈이 원래 전공이 뭔 줄 알아요? 예. 놀라운 거는 이분이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 전공자예요. 근데 진화를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긴 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갈릴레이처럼 그 지구가 돈다고 말하면 이제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화를 한다는 표현을 써버리면은 모든 종교가 부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했던 것 같아.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연역적 탐구이 뭐냐면, 자, 연역이란 단어를 봐요. 연자가 연기하다, 연극하다 할 때 연자고요. 역자가 번역하다 할 때 역자예요. 연기, 연극. 우리가 연기, 연극이란 말은 이제 실제 과학적 의미로는 뭐냐면 실험이에요. 최근에 재밌는 영화 뭐가 있었죠? 드라마? 뭐 있었지? 최민식 씨 나오는 거. 카지노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 그러면. 최근에 뭐가 유명해요? 몰라요? 그렇지.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 누구야? 황정민 씨 나오는 그거. 수리남. 그건 알죠? 수리남. 들어는 봤잖아. 예, 수리남에서 그거 많대요. 그러니까 실제 황정민 씨가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아닌데 목사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실험도 똑같아요. 실제로 자연이 아니야. 실제 자연이 아닌데 그 자연인 것처럼 꾸며놓고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연극의 의미는 실험의 의미인 거야. 실험을 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글자나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이걸 내가 해석을 해야 돼. 그걸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
해석을 하는 거야. 그걸 통해 가지고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맞게끔 실험을 설계를 해보고 그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는 자료 해석을 해서 실제 내가 했던 거랑 맞구나 안 맞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괜찮죠? 적어 볼게요. 얘는 관찰에다가 뭐가 들어갔다? 어떤 내가 생각이 들어가. 관찰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들어가? 내 생각이 들어가. 그걸 뭐라고 하자? 가설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도 같이 진행해요? 실험이라는 것도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결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설을 설정을 하는데 가설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가설을 잠정적 해답이라고 불러요. 해답. 이렇게 불러요. 잠정적 해답. 괜찮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한다. 밑에 보시면은 그걸 이제 귀납 탐구랑 연역 탐구를 제가 이제 그림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귀납 탐구는 관찰, 결론 도출이죠. 근데 연역 탐구는 뭐예요? 가설 설정과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게 실험이란 뜻이에요. 거기 탐구 설계 및 수행에다가 적어주세요. 실험. 그리고 자료 해석을 하고 옳으면 그대로 결론 도출시키면 되고 가설이 옳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가설 설정을 다시 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설 재설정이라고 합니다. 쓰세요. 가설이 옳지 않으면 옆에다가 가설 재설정. 재설정하는 거야. 다시 실험해요. 됐죠? 자, 그 중에서 현대과학에서는 귀납 탐구랑 연역 탐구 중에 주로 뭘 사용한다? 거의 99.9% 연역 탐구합니다. 저도 이제 실험을 이제 스스로 짜가지고 만들었을 때 저도 가설 세워가지고 연구했었어요. 자, 연역 탐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 자, 표 보면서 하자. 자, 연역 탐구 과정이네요. 과정. 첫 번째, 관찰 및 문제인식. 예시를 들어가면 설명하는 게 낫겠죠? 조금 더러운 얘기 할 건데 혹시 비위 괜찮아요? 진짜로? 오케이, 좋았어.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오 이러던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캐나다의 서스캐처원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이름이에요. 서스캐처원. 그 대학교에서 어떠한 교수님, 스콧 네퍼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이들 있죠. 완전 깐난아기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막 자기의 막 코를 막 흘러내리기도 하고 뭐 코딱지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겠죠. 그거를 이게 어머니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지지하면서 닦아주잖아요. 근데 그 애기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막 먹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훑는다든지 혀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코랑 코딱지를 먹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그걸 보면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학자께서는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흘러내린 코랑 코딱지를 다 먹을까? 왜 그렇지? 문제인식한 거야. 괜찮죠? 또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아마 코라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미생물이든 먼지든 나쁜 물질들이 좀 함께 함유되어 있겠죠. 그게 내 몸속으로 들어올 때 깨끗한 공기만 내 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코의 점액성 물질과 코털이 함께 그걸 걸러주는 필터링 기능을 할 거야. 필터링 기능하는 코딱지로서 만들어진 그 물질은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응축된 형태의 물질이겠지. 근데 이거는 어차피 점액성 물질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생물과 바이러스가 기능하지 못해. 기능이 없어. 단지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물질의 사체만 존재하는 거야. 그걸 먹었다는 소리는 내 몸속에서 뭐 했다? 방어작용을 마치 백신이 들어온 것처럼 아무런 공격 기능이 없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에서 미리 뭘 만들기 위한 이거 공부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죠? 기억세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세포가 형성됐다는 거는 앞으로 항체가 잘 형성될 거고 면역 기능이 증가하는 것을 데이터로 내가 산출을 해내면은 그 말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세웁니다.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하겠구나 라고.
괜찮죠? 적어볼게요. 코딱지 쓰려니까 너무 민망한데. 오케이. 뭐로 쓰지? 어린이들이 코딱지 섭취를 관찰했어. 오케이. 그럼 뭐 한 거야? 왜 먹지? 했죠? 이게 뭐예요? 문제 인식한 거죠. 그럼 가사 뭐라 세웠다고요?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할 것이다. 자, 가설 세웠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들어가야 되겠죠. 자, 실험 들어갈 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대조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대조 실험. 실제 우리 불쌍한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요. 1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요. 5명이 있는 한 그룹에다가는 자, 내가 보는 앞에서 코를 파서 먹는 모습을 보여줘 하고, 다른 한 그룹에는 코를 풀어서 버리는 걸 보여줘 한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 두 그룹이 지내는 동안에 잠자리와 식사, 물, 뭐 화장실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똑같이 공급을 해줘. 괜찮죠? 그러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면역력의 변화는 뭐밖에 없다? 그렇죠. 코딱지를 먹은 것과 안 먹은 것밖에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밑에 탐구 설계 및 수행 옆에 쓰세요. 는 해놓고 뭐라 쓴대요? 그렇죠. 실험이라고 쓰면 되겠죠. 특히나 무슨 실험? 대조 실험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자, 대조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자, 대조 실험에 뭐 한다고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성을 합니다. 한쪽은 실험군,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얻고 싶은 곳. 그 다음에 대조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비교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집단이겠죠. 자, 실험군에다가 뭘 먹인다? 코딱지를 섭취하게끔 하는 거야. 섭취를 코딱지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은 코딱지를 버리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은 뭐 실험군은 코딱지 먹었으니까 에비앙 먹고 야 너네는 삼다수 먹어 이럴 수 없잖아요. 똑같은 종류의 물도 똑같이 뭐 1리터를 준다면 똑같이 물 1리터 줘야 되고, 식사도 예를 들어서 얘는 일반식 먹었는데 저기는 맥도날드 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일반식을 먹였으면 똑같이 일반식 먹이는 거야. 괜찮죠? 뭐 잠을 8시간 재웠다 그러면은 똑같이 재우는 거야. 잠 8시간. 뭐 하는지 알겠죠? 이제 뭐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통제를 해버렸어. 뭐만 바꿨어요? 코딱지를 먹고 안 먹고만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실험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작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먹고 안 먹고 바꾸게끔 하는 것을 조작 변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통제했죠. 통제 변인이라고 불러요. 통제 변인. 이렇게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묶어서 뭐라고 하자? 독립 변인이라고 불러요. 독립 변인. 다시, 독립 변인은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 독립 변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가 있겠죠.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속 변인이라고 해요. 자, 이때 종속 변인 결과는 뭐겠어요? 면역력이 증가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괜찮겠죠? 그래서 종속 변이는 면역력의 증가 여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면역력의 증가 여부.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독립 변인에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 중에 실제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은 누구예요? 원인.
그렇죠. 조작 변인이 원초적인 원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인. 됐죠? 그래서 자료 해석, 뭐 그래프나 뭐 도표나 어떤 데이터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료 해석을 하고 결론 도출해가지고 내 결론이 내가 맞다면, 면역력이 증가했다면 내 가설이 맞아. 승인된 거야. 근데 면역력이 떨어졌어 오히려. 그럼 뭐예요? 내 가설은 기각되니까 가설 재설정. 괜찮죠? 오케이. 자, 결과 어떻게 됐을까? 이거 실제잖아. 실제.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올랐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참 놀랍게도 면역력이 증가하는 걸로 나왔어요. 네, 증가해서 스콧 네퍼 교수가 실제로 그 관련해가지고 인터뷰 딴 것도 봤는데 약간 이 사람 약간 괴짜. 학자긴 한데 약간 좀 장난기 많은 그냥 괴짜예요, 괴짜. 괴짜 과학자라서.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실험 결과를 또 데이터 값을 잘 뽑아내니까 정말 놀랍게도 독일에 튜빙겐 연구소라고 있어요. 적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세요. 튜빙겐 연구소.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 같은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런 데요. 튜빙겐 연구소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코딱지 속에 어떤 특정 물질 때문에 우리가 좋아지는 거 아닐까? 를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딱지 실험을 또 해요. 또 해요, 이거를. 한 번 더 해. 다른 방식으로 좀 하겠지. 약간 바꿔가지고. 했더니 실제로 그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밝혀냈어요. 루더그닌인가라는 물질이 있대요. 실제로 물질이 존재한대요. 미국의 MIT와 하버드 대학교가 협업 연구를 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MIT하고 MIT 유명하죠. 네. MIT 대학 교수진과 하버드 대학의 치의과 대학 교수진들이 함께 연구를 한 거예요. 무슨 연구냐? 코딱지가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연구를 했잖아. 그럼 코딱지가 입속에 들어갈 때 그 코딱지 속에 있던 어떤 특정 물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분, 점성 이런 것들 때문에 치아를 보호하는, 충치를 예방하는 이런 형태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를 연구를 했어요. 나 이 연구 나 논문 읽어봤거든요. 진짜 자세히 연구했어요. 거기 그림도 막 그려져 있고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코딱지 이렇게 막 그려놓고 진짜로 연구를 했어. 나 논문도 읽었다니까. 이거 오픈 소스라서 여러분 논문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든 열람할 수 있어요. 그 영어만 읽을 수 있으면. 저는 읽어봤는데 결과가 뭐게요? 결과. 네, 맞아요. 치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라는 게 증명됐어요. 내가 이 얘기 왜 할까 지금 더럽게 자꾸. 캐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나다, 독일, 미국, 그것도 정말 유명한 대학들만 얘기하고 있잖아. 왜 이 얘기 할까요? 사실 이런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 몰라. 지금도 사실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다만 연구가 한 번으로 끝나면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연구가 거듭되면은 점점점 그 진리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거다라는 말을 못하지만 그 진리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마찬가지야. 이거 지금 연구했던 게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연구가 비타민 C 연구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실제로 감기에 도움이 될까? 이게 맞다고 하는 과학자가 있고 아니다고 하는 과학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맞다고 하는 학자는 자꾸 맞는 연구를 내고 있고 아니다라고 한 학자는 아니다라는 연구를 자꾸 내고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진리에 다가갈 뿐인 거야.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논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 쓰고 난 다음에 논문 썼거든요. 논문 쓰고 난 다음에 맨 뒤에 뭐라 달아놨냐면, 내 연구가 발판이 되고 시작이 돼서 추후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런 단점과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개선해서 다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거 다 달아놔요. 다른 학자들은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연구해볼게 할 수도 있어. 그럼 후속 연구로 인해서 더 그 가설이나 이제 이야기가 더 강화되는 거죠. 맨 마지막 일반화 동그라미. 일반화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일반화가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연구를 통해서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 이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불러요. 일반화.
괜찮죠?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일반화하는 개념은 그런 거구나. 됐죠? 어때요? 좀 더럽죠? 안 더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부터 코딱지 먹을래요? 나도 안 먹을래. 난 그냥 아플래. 코딱지 먹으면 건강해진대. 웃긴다. 나중에 제가 만약에 아기를 키우게 되면 아기 코딱지 먹는 거 보면서 스콘네퍼 교수님 이러면서 자, 거기 10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세요. 예, 그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직접 푸시면 되고요. 정답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서 혹시 틀린 게 있다면 앞에 가서 한 번 더 확인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유형 연습하기 잠깐 볼게요. 자, 별건 없고 유형 연습하기 2번 잠깐 볼게요. 2번. 자, 2번. 그림 생명체 X의 생활 사례예요. 생명체 X가 동물 세포 밖에서 개체수가 증가한대. 동물 세포 안에서도 증가한대. 자, 이건 바이러스예요? 아니에요? 바이러스 아니죠. 왜? 그렇죠. 밖에서도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밖에서도 물질 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니까, 생명체 X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기억번,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생명체는 바이러스다? 아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증식한다? 그렇겠죠. 오케이. 정답 몇 번? 그쵸. 기억되고 3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한 번씩 풀어봐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자, 1번. 유형 연습하기 1번. 나머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과학자가 물질 X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래요. 대장균을 배양하던 배지에 우연히 X가 첨가되었다. 이 배지에서 대장균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 대장균 배양 배지에 X가 들어가니까 대장균이 없어졌대요. 기억이라는 가설을 세웠대요. 20개의 대장균 배양 접시를 준비해서 10개 접시엔 X를 넣고 나머지 X를 안 넣었대. 자, 그럼 넣은 접시는 실험군이에요? 대조군이에요? 그렇지, 실험군이고. 안 넣은 거면 대조군 되겠네. 오케이, 확인했고. X가 첨가된 배양 접시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X가 첨가되지 않은 배양 접시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했대요. 그러면 X가 들어갔을 때 대장균이 증식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알아낸 거죠. 기억봐. 이 실험에는 대조군이 설정되어 있다. 맞죠? 니은. 이 실험의 조작 변이는 대장균의 증식 여부이다.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대장균의 증식 여부는 무슨 변인? 결과죠. 대장균 증식 여부는 결과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종속 변이라고 바꿔줘야지. 이렇게 용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했던 내용에 연역 탐구에서 무슨 변이 나왔던 거 있죠. 그 용어 다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디귿번. X는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기억에 적절하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보니까 X가 들어갔을 때 상황을 관찰하고 문제인식한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가설을 세우겠지. X는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맞겠구나. 됐죠? 오케이. 정답은 기억, 디귿. 됐죠? 오케이. 나머지는 풀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15페이지. 생명활동과 에너지. 자, 우리 대단원 1단원 끝났어요, 벌써. 첫날에. 자, 2단원 들어갑니다. 그냥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갈게요. 자, 세포의 생명활동이래.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밑줄. 화학 반응. 뭐라 불렀어요? 물질 대사. 그죠? 그때 누가 피처링 해줘요? 누가 피처링 해줘? 그쵸, 효소가 피처링을 해준다. 얘는 참 재밌게도 항상 always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 수준에서 그냥 always라고 합시다. always 효소가 작용한다. 효소를 다른 말로 네 글자. 효소를 다른 말로 네 글자. 생체 촉매까지 외워두세요. 생체 촉매 효소.
아, 그리고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단백질입니다. 이것도 알아둡시다. 단백질.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단백질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된대. 합성이 동그라미.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된대. 밑에 두 번째,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된대. 괜찮죠? 합성과 분해네요. 합성과 분해.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같을 동, 될 화,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동화작용. 같을 동, 될 화, 동화작용. 두 번째, 고분자가 저분자가 된다. 분해되는 과정을 서로 다를 이, 될 화, 작용. 이화작용. 아, 서로 다른 게 된다 이 말이구나.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 되는 과정이 합성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물질의 입장이에요. 물질의 입장. 그죠? 물질이 합쳐진다, 떨어진다. 물질이 떨어진다. 괜찮죠? 근데 옆에 보니까 에너지 흡수라는 요 단어, 에너지 방출이라는 단어 씁니다. 흡수 옆에 흡열 반응 이런 표현 쓰기도 해요. 흡열 반응, 흡열 반응.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 옆에 쓸게요. 발열 반응, 발열 반응, 발열. 이 말은 여기에 동화작용이 일어나면서 물질은 합성이 되고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 말이고, 이화작용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말이겠네. 괜찮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뭐라 쓰냐면 물질 대사는 곧 뭐와 같다? 에너지 대사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는 어떤 책에는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일어난다 이 말이겠지 결국은. 그죠? 물질 대사는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구나. 괜찮죠? 밑에 아까 어디서 많이 보던 그죠? 어디서 많이 보던 화학작용이죠. 했던 거니까 빠르게 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광합성. 자, 반대로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세포호흡. 자, 광합성에는 에너지가 뭐 되고? 들어오고, 빛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는,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와요. 괜찮죠?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뭐와 뭐? ATP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 열 에너지 두 가지. 외워두세요. ATP 에너지와 열 에너지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때 열이 약 한 60% 정도 나오고요. ATP가 약 한 40% 정도 나온대요.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예요. 굉장히 현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내연기관 중에서 아무리 좋게 만들어봐야 30% 넘기기 힘들대요. 에너지 효율을. 근데 생명체는 그죠? 40%나니까 엄청난 거죠. 뭐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이때 ATP 에너지는 생체 에너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는 어떤 책에는 이거를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가 미리 그려져 있죠. 자, 반응 경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에너지 단위, 에너지 수준이 만약에 낮은 에너지 수준에 있던 물질이 높은 에너지 수준으로 변화했다고 합시다. 자, 이거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 이건 합성이에요, 분해예요? 합성.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래프로 시험 문제를 줘요. 자, 다음 그래프는 합성이니 분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쉽죠? 이거는 합성작용, 흡열 반응, 다른 말로 동화작용. 괜찮죠? 동화작용. 반대로 높은 수준에 있던 에너지가 낮은 수준의 에너지로 변화했대요. 근데 뭐예요? 발열 반응. 그죠? 발열 반응, 분해작용, 이화작용. 셋 다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동화, 합성, 흡열. 두 번째는 이화, 분해, 발열.
그죠? 다 같은 말이죠. 자, 오른쪽 위에 에너지 전환과 이용. 자, 세포 내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세포호흡이라고 하자. 세포호흡. 세포호흡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2번, 세포호흡 장소 대부분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일부는 세포질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대부분 미토콘드리아. 자, 세포호흡 과정은 아까 설명했죠. 뭐가 들어가고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랑 물이 방출되면서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괜찮죠? 오케이. 자, 방출된 에너지 중에서 ATP 에너지는 화학에너지라고도 부르는데, 화학에너지 밑줄. 화학에너지라고도 부르는데 약 40% 정도 나오고요. 열에너지는 60%인데 열에너지 어디다 써요? 그렇죠. 적어주세요. 열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주로 사용. 좀 질문. 그럼 방출된 에너지 중에서 ATP랑 열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ATP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쓸까요? 안 쓸까요? 네,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얘가 열 에너지를 체온 유지에 쓰니까 얘는 안 쓰겠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ATP도 경우에 따라서 체온 유지에 쓰일 수도 있다라는 점. 체온 유지에 쓰일 수도 있다. 됐죠? 밑에 효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생체 촉매. 생체 촉매 외우시라고 했죠? 세포질, 세포에서 세포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보면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핵이 이렇게 있겠죠? 핵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세포질. 자, 생명활동에 사용한 에너지 저장 물질을 뭐라 부른다? ATP라고 불러요. 제가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요. 자, 지금 방금 제가 ATP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원래 이제 화학식을 써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간략한 그림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맨 앞쪽에 있는 여기 네모 사각형을 우리가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각형 형태의 물질을 당이라고 부르고요. 동그라미를 우리가 인산이라고 불러요. 우리 앞전에 기초 파트 공부할 때 인산 이온 기억나요? 인산 이온은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모르면 앞에 봐봐요. 인산 이온은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죠. 그럼 제가 표시를 해볼게. 얘는 인산이고 이온 형태로 이제 와서 결합을 했을 테니까 얘는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겠지. 좋았어. 그럼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은 마찬가지야. 다 인산이야. 동그라미는 인산이야, 다.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 부르자? ATP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있는 앞쪽에 염기와 당을 이 친구가 이름이 좀 있어요. 염기 중에서 아데닌이라는 물질이 이 염기에 오면은 오고요. 당은 리보스라 그래요. 리보스. 당의 이름이에요. 당의 이름. 자일리톨검 씹어보셨죠? 자일리톨검. 자일리톨도 딱 씹어보면 약간 달달하죠. 그게 설탕이 없는 거 알아요? 그 당 성분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당 성분이 없어요. 근데 달잖아요. 제로콜라 마찬가지야. 실제로 설탕이 제로인데 실제 없어요. 실제 없어요. 없는데 대신에 뭘 넣어요? 달달함의 맛을 내게끔 뭐 아세설팜칼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물질 딴 건 넣어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당의 일종이에요. 당의 일종. 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하나인 거야.
자일리톨은 자일로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자일로스. 그 물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당 성분 중에서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있구나. 제가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시험 나온 적이 있어. 얘가 이름 리보스 맞냐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외우게끔 하려고 지금 딴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때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제 새로운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인터넷 보신 분도 마찬가지. 처음 본 용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편하게 받아들여요. 그렇구나. 그래 하면 돼 그냥. 영어는 안 해도 돼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인데 인산할 때 인산의 인은 피고 산은 산소죠. 그죠? 그러면 편하게 얘기해서 이 친구는 인이 있는 거야. 인이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3개. 3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개를 트라이란 단어를 써요. 거기에 인산피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는 외워두자. 이건 알면 좋다. 한 개를 우리가 이제 접두사를 뭐라고 쓰냐면 모노라고 해요. 모노. 독백, 영어로 독백은 모놀로그라고 그래요. 모놀로그. 로그가 말하다잖아요. 모노 혼자 말하다. 2개 바이스, 비스 또는 다이스, 다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전거, 바이시클, 사이클이 2개. 그죠? 3개 트라이, 삼각형이 영어로 트라이앵글, 앵글이 3개. 여러 개 있으면은 폴리. 아마 이제 옷감 같은 거 보시면 폴리에스테르 본 적 있죠? 에스테르라는 물질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에 트라이라는 단어가 붙이고 P, 인산이 붙어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있어 라고 해서 앞글자만 따서 ATP가 된 거예요. ATP 이름이. 괜찮죠? 야, 이 선생아, 내가 저번에 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아데닌 말고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아데닌 말고 뭐 여러분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뭐 구아닌이라든지 사이토신이라든지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물질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름이 바뀌어요. 구아닌이 들어왔다 그러면 GTP, 사이토신 들어왔다 그러면 CTP, 그죠? 티민 들어왔다 그러면 TTP 이렇게 불러요 그냥. 괜찮죠?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생명체에서 일반적으로는 ATP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됐죠? 자, ATP란 물질인데 자, 여기서 뭔가 좀 신기한 점이 하나 있어. 뭔가 신기한 점, 이상한 점. 이건 뭐지? 저건 말도 안 되는데 하는 점 안 보여요? 말도 안 되는데 한 점. 난 하나 딱 보여요. 왜 물결표가 말도 안 되는데요? 아니 뭐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말도 안 되는 걸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음전화가 있잖아요. 아니 음전화끼리 어떻게 결합을 해? 그죠?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건 거예요. 남자들 둘이 있는데 알몸을 벗겨놓고 둘이 앉게 만든 거야.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딱 느낌 오지? 남자들 극혐하거든 그런 거. 빨개 벗고 서로 붙여놓은 거야. 얼마나 서로 싫어하겠어. 그러면 여기 제가 물결 표시해 놓은 거는 굉장히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하겠지. 손 툭 건드리면 바로 깨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량이 어마무시하겠지. 이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높은 에너지의 인산들의 결합이다.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불러요. 고에너지 인산결합.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정 상황이 벌어지면은 여기가 툭 끊어지면서 인산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면서 여기 들어가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에너지로 생명 활동을 진행한다.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대략 약
7.3kcal 정도가 나오더라. 약 7.3kcal 한 개당. 이제 2개 있으면 그죠? 15 정도 나오겠지 대충. 됐죠? 됐죠? 자, 그럼 그림 한번 아까 여기 화면 좀 볼게요. 구조해 놓고 아데노신에 아데닌 플러스 리보스, 그죠? 에 3개의 무기인산이 결합된 화합물인데 인산과 인산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하고 있다. 이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에너지 방출이라고 ATP가 끊어지면 ADP 플러스 인산의 에너지 이렇게 방출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ATP가 하나 끊어지면 2개가 된다는 거니까 뭐가 돼요? ADP가 된다 이 말이겠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2개짜리에서 하나가 더 끊어지면 인산 하나만 나오면 뭐라 하면 돼요? 그렇죠. AMP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별거 없죠? 되게 쉬워. ATP, ADP, AMP. 그럼 만약에 ATP에서 ADP가 되었다 이러면 동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이에요? 그렇죠. 이화작용이죠.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동화. 괜찮아요? 좋았어. 이해됐어.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 책에 있는 그림 봐요. 자, 그림을 보니까 ATP였던 이 물질이 가수분해, 즉 인산기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ADP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다? 이화작용이라 부를 수 있다. 반면에 ADP가 ATP가 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잠깐 칠판 좀 볼게요. 세포호흡은 포도당에다가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방출된 에너지가 어떤 형태라 그랬죠? ATP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생성하더라. 이렇게 괜찮아요? 어려운 거 없죠? 이 과정 우리가 뭐라 불렀죠? 세포호흡은 이화예요? 동화예요? 이화예요? 세포 과정 동화예요? 이화예요? 그렇죠? 이화죠? 그러니까 이해돼요? 이화작용이야. 근데 ATP가 생성되는 거, 즉 ADP에서 ATP가 생성되는 과정은 뭐예요? 이건 동화야. 아니 미친 선생아, 야 방금 너 이화랬잖아. 이화랬잖아. 아 이 과정이 이화라며. 근데 갑자기 ATP 생성 왜 동화인데? 그죠? 짜증나죠, 그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동화와 이화는 그 주체를 봐야 돼요. 주체가 뭐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의 주체는 얘예요. 얘가 주인공이야. 나야 나. 얘 주인공이야, 얘가. 그럼 얘가 떨어지고 부서지고 해서 이렇게 떨어진 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얘를 관점으로 봤을 때 이화가 맞아요. 그죠? 그때 부산물로 뭐가 나온 거야? 이게 나온 거야. 그때 이 에너지가 이 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기준? 그렇죠. ATP랑 ADP의 기준인 거야. 정말 이해돼요? 얘는 기준점이 달라요. 기준점이. 주체가 다른 거야. 주체가. 이걸 잘 봐야 돼. 실제로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이에요. 기출.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에서 이 전 과정에 대한 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화작용이에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림에다가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러고 다음 과정은 일어났어.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얘는 동화라고 해야 돼.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잘 봐야 돼. 아시겠죠? 21페이지 잠깐 봐요. 21페이지 잠깐만. 21페이지에서 보면은 21페이지 1번 문제에 그림만 봐요. 내가 풀진 않을 거야. 그림 보니까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이 있죠.
이거는 떨어지는 거에 붙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니까 기억은 뭐라고 해야 돼? 이화라고 해야 돼. 그런데 맨 오른쪽에 보니까 열 에너지와 어떤 특정 에너지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방출되어 나온 게 ADP에서 ATP로 올라가는 과정의 화살표는 동화, 그러니까 니은 왼쪽에 동화라고 해야 되고, 니은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화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거 이해시키려고 좀 잠깐 보라고 한 거예요. 돌아와서. 그래서 ATP 에너지는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된다. 뭐 그렇구나 하면 돼요.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할만하죠? 근데 이게 4시간이랑 이어서 하니까 그게 좀 힘들 거야. 그죠? 참고사항,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기도 해요. 간혹. 자, 산소호흡은 말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진행하는 거. 괜찮죠? 무산소호흡은 산소가 없이 호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산소호흡은 영양소를 분해할 때 산소를 이용한다. 포도당이 완전히 분해되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되는 걸 산소호흡,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호흡과 같은 말. 그죠? 두 번째, 무산소호흡,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영양소를 분해하는 반응인데 이때 당연히 뭐가 된다? 불완전 분해가 일어난다. 산소가 없으면 분해가 일어나다가 말아요. 불완전 분해가 일어난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 2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알코올 발효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코올 발효는 외우셔야 돼요. 포도당이 산소 없이 에탄올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그때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발효 실험할 때 한 번 더 할게요. 자,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의 차이점 한번 써봅시다. 자, 산소호흡은 산소를 쓴다 안 쓴다? 쓴다. 무산소호흡은 안 쓴다. 호흡 기질의 분해 정도, 그러니까 분해되는 정도를 물어본 거예요. 어떤 물질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완전 분해. 완전 분해. 무산소호흡은 불완전 분해. 분해되다 만다. 생성 물질 산소호흡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일반적으로 생성돼. 무산소호흡은 이거 우리가 중간산물이라고 불러요. 중간산물. 중간산물 가로치고 알코올. 맛있겠다. 알코올하고 젖산 등. 알코올, 젖산. 알코올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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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저는 빨간 거 제일 좋아해요. 술을 잘 못하는데 빨간 게 제일 좋아. 근데 이게 서울에서는 이게 되게 빨간 거 좋아한다는 게 술이 세다라는 뜻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아 진짜로? 제 고향이 어딘 것 같아요, 저? 예?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 되게 설마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서울 사람 같지 않아요? 그만할게요.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좀 봐요. 뉴스에서 이 단어를 쓰는 걸 듣고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걸 2가지 뜻이 있잖아. 거절이나 뭐 이런 의미로 쓸 때도 있고 아내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잖아요. 이게 혹시 서울은 발음이 똑같아요? 이걸로 다시 해봐. 이걸로 똑같아요? 어디 사람인데요? 강원도 좀 달라요? 해봐요. 똑같네. 경상도 달라요. 부인. 네 부인 어디 갔는데? 그 부인 하지 마라. 다른 거 보여요? 부인. 다르게 발음해요. 나 아침에 씻으면서 뉴스 듣는데 발음이 다른데 이러면서 예. 갑자기 내가 이게 왜 나왔지? 알코올 좋아하냐고 그러다.
죄송합니다. 계속 갈게요. 에너지 발생량. 산소호흡은 다량 발생됩니다. 다량. 그렇구나. 다량. 부인. 무산소호흡은요? 네, 소량. 반대로 쓰면 돼요. 소량. 조금만 나온다. 자, 산소호흡의 장소는 주로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내 출신 성분은 숨길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무산소호흡은 세포질. 세포질. 아까 세포질 어딘지 설명했죠? 오케이. 예시는 아까 얘기했던 거 세포호흡. 세포호흡. 무산소호흡이 예시. 아까 했잖아. 발효. 발효 중에서 알코올 발효는 꼭 기억하세요. 자, 밑에 있는 그림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게 유기호흡, 오른쪽이 무기호흡인데 유기호흡이 산소호흡이고요. 무기호흡이 무산소호흡이에요. 네, 같은 말.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의 계단 형식으로 된 거 보니까 많은 양의 ATP가 단계적으로 생성되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 오른쪽에 보니까 ATP가 소량만 딱 생산하고 말아버리네요. 오케이, 그렇구나.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 없고, 자, 효모를 이용한 알코올 발효 실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발효 실험을 진행할 때 그 실험을 진행하는 생명체의 이름은 효모고요. 그게 물질 내사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뭐라고 해요? 효소라고 해요. 다른 거예요. 효모와 효소는 다른 겁니다. 얘는 생물의 이름이야, 효모는. 효모를 가지고 발효관과 효모액을 준비하고 발효관 속에서 증류수랑 서로 다른 농도의 포도당 수액을 넣고 쫙 다음과 같이 만들었대요. 그림 잘 봐요. 발효관 A, B, C, D가 있는데 A는 증류수 20ml, 효모액 15ml 넣었는데 발효관 B, C, D를 보니까 농도를 달리한 포도당 수용액과 효모액을 다 똑같이 넣었죠. 그럼 여기 잡아. 여기서 통제 변이는 뭐예요? 그렇죠. 통제 변인. 그렇죠. 효모액이 통제 변인인 거야. 얘를 다 똑같이 만들었잖아. 이게 통제 변인이에요. 그러면 조작 변이는 뭐예요? 그렇죠. 포도당 안 넣은 거, 넣은 것 중에서도 농도 달리한 거. 괜찮죠? 얘들은 전부 다 조작 변인이구나. 괜찮죠? 자, 누가 대조군이에요? A, B, C, D 중에 누가 대조군이에요? 그렇죠. A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게 대조군이고 나머지 B, C, D가 뭐가 돼요? 실험군이 돼요. 실험군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통해 가지고 대충적으로 이렇게 뭔가 추론은 되죠. 증류수가 들어간 발효관 A에서는 발효 반응이 전혀 안 일어날 거고, 그 다음 농도가 진해질수록 그 발효되는 정도가 뭐 할 것이다? 더 잘 일어날 것이다. 추측되죠? 밑에 결과 봐요. 결과는 그래프나 표로 많이 주거든요. 자, 맹관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림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발효관이 생긴 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희한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발효관이 있어요. 여기에 물질을 넣으면 이렇게 물이 쫙 차오르는데 여기 위쪽 부분을 맹관부라고 불러요. 맹관부라고 불러요. 맹관부에 모인 이산화탄소 기체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A는 0,0000이야. 당연하겠지. B를 보니까 0.5, 1.5, 2.1, 3.3, 1.2, 2.3, 3.9, 5, 1.8, 3.5, 5.2, 7 느낌 딱 오죠? 누가 더 가파라요? 그래프가? 누가 가장 가파라요? 그렇죠. D가 가장 가파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농도가 진해질수록 기체 발생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발효를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됐죠. 자, 결론. 포도당의 양이 많을수록 밑줄 더 많은 양의 기체가 발생. 그래서 포도당의 양이 많으면 발효가 더 많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참고사항. 발효관 5%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제거되어 맹관부의 수위가 올라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방금 맹관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기체가 발생하면은 이게 수위가 쭉 떨어져. 이게 수용액이고 이런 식으로
기체가 안에 들어가 있어. CO2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KOH를 집어넣으면은 이산화탄소를 없애버려요. 이산화탄소를 없애버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기체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수위가 올라간다. 이걸 내가 왜 넣어놨냐면 옛날 문제에 그게 있었어요. KOH를 집어넣으면 수위가 낮아진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17페이지 진행할게요.